북한 대사관에 있는 엘리트들은 그러면 왜 탈북을 할까? 북한 정권에 대한 한멸입니다. 그럼 왜 정권이 지금 한멸을 느낄까? 거기에서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충성 자금으로 북한에 보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미래가 없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수록 북한 정권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다. 북한의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앞으로 북한 체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죠. 사실 저희가 이렇게 북한 문제에 관심을 두는 것도 북한 체제의 변화가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가장 주목해야 될 대상이 바로 북한의 장마당 세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북한 체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조직의 시스템이 작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어릴 때부터 받는 세뇌 교육을 통해서 독재 정권에 대한 충성심과 결속력이 강해야 됩니다. 그러면 북한 체제가 계속 유지될 수 있겠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러한 세뇌 교육이 주민들에게 잘 먹혀들지 않고 특히나 내가 왜 김정은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되는가라는 반문을 가지는 세대들이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장마당 세대들인데요. 이 장마당 세대는 1990년대 북한이 고난의 행군을 당합니다. 보통 30만에서 300만의 사람이 아사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통계를 낼 수가 없는 건 북한이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 30만에서 300만의 근거를 국제사회와 우리 한국 정부가 어느 정도 추정하고 있는 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최소 30만, 100만 명까지 아사했다라는 것은 거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 시기에 장마당을 통해서 사람들이 고난행군을 겪으면서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당이 자신들을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이제 내 살 길은 시장에서 알아서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특히 북한은 고난의 행군 이전까지는 배급을 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행군이라는 것은 국가가 인민들을 먹여 살릴 식량이 없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북한이 그럭저럭 경제를 유지하거나 또는 배급을 줄 수 있었던 이유는 사회주권 국가들이 붕괴하기 전에 어느 정도 원주를 받아서 가능했던 거죠. 하지만 90년대 초에 이 사회주권 국가들이 거의 붕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원전은 끊겨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1994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김일성이 사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95년, 96년, 97년 이때가 가장 심각한 자연재해가 겹치면서 북한의 식량 사정이 급격히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이때가 바로 고난행군이었다는 거죠. 결국 북한의 주민들은 배급을 받던 그 시스템 안에서 가만히 있으면 언젠가는 당이 나를 먹여 살리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북한 당국은 배급을 끝내주지 못했고 안전자리에서 굶어 죽은 사람이 수십만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그 이후부터 어떻게 생각하게 됐냐면 나를 먹여 살리는 건 바로 당이 아니고 시장이다. 북한은 이제 장마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농담삼아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북한에 또 하나의 당이 생겼다. 조선노동당 말고 장마당이 생겨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80년대 이후에 태어난 이 세대들은 아버지, 어머니들과는 생각이 전혀 다릅니다. 어릴 때부터 이미 시장을 경험한 세대들이에요. 더 나아가서 김정은이 왜 장마당 세대를 두려워하냐면 바로 외부 정보에 노출됐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가 이 당시부터 조금씩 북한에 유입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2000년대 중반으로 오게 되면 디지털 기기가 북한에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북한의 청년들이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 노래를 접하게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썩고 병든 자본주의, 한국은 거지 노숙자 많고 우리가 해방시켜줘야 될 곳이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나만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니까 경제적으로 부강한 그런 대한민국을 보게 된 거죠. 결국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게 됨으로써 김정은 정권에 대한 충성도는 약해지게 되는 거고 체제 결속 내부력은 완전히 와해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아버지 어머니 세대. 이들은 김일성 김정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세대였어요. 이들을 총폭탄, 자폭용사 세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하지만
장마당 세대는 아닙니다. 내가 왜 김정은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되나? 라고 반문을 품는 세대라는 거죠. 그러한 생각들은 당연히 행동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무조건 한다라는 구호가 있는데 이제는 당이 아무리 지시를 해도 이 장마당 세대는 내가 왜 그걸 합니까? 라고 오히려 불만을 표출하는 세대라는 겁니다. 저는 이 장마당 세대가 앞으로 확산이 되면 반드시 북한사회 변화의 중요한 동력으로 작동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둬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장마당 세대가 더 남한에 대해서 알고 북한사회 변화의 동력이 되도록 우리가 지원해야 된다는 거죠. 그 지원은 과거처럼 북한 인민들을 먹여 살리는 쌀 이런 지원들이 아니고 이제는 그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기 위한 외부 정보를 어떻게 하면 잘 들여보낼 수 있을 것인가, 그걸 통해서 북한의 장마당 세대가 깨어나게 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해 1000명 이상씩 국내에 입국하던 북한 이탈 주민의 수가 최근 급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탈북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야 하지 않습니까? 그 중국에 와서 우리가 쿤밍이라고 얘기하는 곤명이라고 하는 곳까지 종단을 해서 내려와야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를 거쳐서 태국까지 가야 되는데 왜 태국까지 가야 되냐면 그 과정에서 탈북민을 잡으면 반드시 북송을 시킵니다. 이 전통적인 북중 간의 관계 때문에도 그렇고 또 중국은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국까지 가야 공식적인 난민 지위를 얻고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구조인 거죠. 과거에는 몽골 루트도 있었습니다. 즉 중국에서 밑으로 곤명으로 내려가지 않고 위로 몽골까지 갔지만 이 몽골 루트는 이제 완전히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북한과 중국이 국경을 완전히 봉쇄했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은 브로커가 북한 국경수비대 또 중국 공안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 하나의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북한 자체가 지금 북중 국경을 완전히 봉쇄했기 때문에 이러한 탈북의 루트가 거의 상실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와서 중국에 왔으면 이걸 곤명까지 종단해서 가야 되는데 중국이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엄청난 감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안면 인식 기술이라고 중국 사람들조차 지역과 지역의 이동이 굉장히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에 우리가 이제 주목하는 것은 오히려 러시아에 나와 있는 해외 파견 노동자들이 있는데 탈북의 양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을 통해서 태국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에 나와 있는 해외 파견 노동자라든지 아니면 해외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그 엘리트들의 탈북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굉장히 궁금한데 일단 무엇보다 러시아에 나와서 정보를 접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거기 나와 있으면서 인터넷에 접속할 수도 있고 한국의 유튜브를 굉장히 다양하게 접하고 있다는 것도 증언을 통해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즉 외부 정보를 통해서 지금까지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한국에 대한 실태라든지 또 자유, 민주주의, 인권 이런 개념들을 이제 알기 시작하면서 결국 그 탈북을 하게 되는 경우인데 해외 주재 북한 대사관에 있는 엘리트들은 그러면 왜 탈북을 할까? 저는 가장 주목할 점은 바로 북한 정권에 대한 한멸입니다. 그럼 왜 정권이 지금 한멸을 느낄까? 그런데 엘리트들의 삶이라는 게 늘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일반 주민들조차도 지도새도 모르게 끌려가서 목숨을 부지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권력층에 있는 엘리트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또 하나 해외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어떻게 생활을 할까요? 한국 외교관들이 해외에 나가서 어떻게 생활합니까? 본인들이 직접 돈을 벌어서 외교관으로서 생활하면서 대사관을 꾸려갑니까? 심지어는 해외에 나와서 번 돈을 한국 정부에다가 보냅니까? 아니잖아요. 본국에서 당연히 모든 생활할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대사관 운영비도 다 본국에서 나가는 거죠. 하지만 북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외에 나와 있는 대사관 성원들이 거기에서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충성자금으로 북한에 보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에는 해외 노동자를 파견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벌어들인 상당한 외화를 가지고 북한 정권이 지금 유지를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어느 정도 자기들이 그냥 생활하면서 그 외교관으로서 신분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 나와 있는 그야말로 앵벌이 수준의 그 충성의 외화벌이를 관리하고 다시 북한에 보내줘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 미래가 없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수록 북한 정권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다. 그래서 해외 주재 북한 대사관에 계시는 분들이 이 방송을 본다면 하루라도 빨리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대한민국으로 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김정은의 암살 가능성. 김정은 사실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경호 수준이 엄청나게 강화됐죠. 사실 경호라는 거는 김정은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상징성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김정은이 타고 다니는 차량, 러시아판 롤스로이스라고 얘기하는 아우루스 차량, 이 푸틴이 선물로 준 거죠. 그런데 그 아우루스 차량 옆에 수십 대의 경호 차량이 항상 같이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얼마 전에 김정은이 특수부대를 현지 지도할 때 경호원들이 실제 총을 지참하고 방아쇠에 손을 올려놓고 있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불안한 거죠. 저는 참 아이러니한 게 절대 권력, 독재 권력을 갖고 있는 김정은이 북한 내부에서 암살의 위협을 받는다. 참 황당하지 않습니까? 북중 국경을 완전히 봉쇄해놓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것을 차단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그러면 외부에서 들어가는 암살조가 아닌 북한 내부에서 주민들이 시위를 하거나 저항을 하거나 아니면 북한 내부의 어떤 반체제 세력이 암살할 가능성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죠. 김정은이 이렇게까지 경호를 강화시키는 데는 저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북한 주민들은 왜 시위를 하지 않나? 늘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가 모르고 있을 수 있잖아요. 잘 알려지지 않으니까. 북한은 공식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언론을 통해서 보도를 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물론 한국처럼 그런 대규모 시위나 유혈 사태가 벌어진다면 그 소식은 당연히 외부로 알려지겠지만 예를 들면 장마당에서 자신의 물건을 빼앗겼을 때 저항한다든지 아니면 그 장마당 내에서 사람들이 조그마한 불만을 표출한다든지 결국 이러한 불만의 요소가 계속 쌓여가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역시도 내가 암살당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감에 쌓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북한 주민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제 겨울을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먹고 싶은 거 못 먹지 않고 어떤 맛있는 걸 먹을까의 이야기인 거지 오늘 하루 내가 어떤 걸 먹어서 내가 생존할까? 그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북한 주민들에게는 무엇을 먹을까는 오늘 내가 어떻게 하루를 연명해야 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북한의 보건 의료 상태입니다. 북한에서는 고려의학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이제 한의학 이렇게 이제 얘기하지만 그게 우리가 인지하는 그런 한의학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북한의 약 포장지를 보면 대부분 약초에서 추출된 성분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약을 만듭니다. 이 자연에서 얻는 약초를 통해서 약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북한 주민들은 이제 그마저도 없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마약입니다. 마약이 얼마나 일상생활에 이제 유통이 되어 있냐면 얼마 전에 만난 탈북민이 있는데 두 모녀입니다. 탈북하게 된 어떤 배경을 보니까요. 따님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북한에서 맞선을 본 겁니다. 5명의 남자와 맞선을 봤는데 그중에 4명이 마약을 한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경험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 한국의 마약 중독처럼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북한에서는 감기가 걸려도 마약을 먹는다고 하고 조금만 이렇게 몸이 아프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치료약으로 마약을 쓴다고 합니다. 이 마약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해서 마약 실태에 대한 중점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인지할 정도니까요. 그 정도로 이 북한의 보건 의료 환경은 완전히 붕괴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북한 당국이 자신들의 외화벌이를 위해서 이거를 조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규모 양귀비 재배 시설을 통해서 거기에 생산된 마약을 중국이나 해외로 밀반출해서 그걸 가지고 또 외화를 벌고 있다고 하니까요. 마약은 정말 어떠한 경우에라도 손을 대서는 안 되는데 북한 정권의 그 포악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따뜻하게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는 보일러 버튼만 돌리면 아주 따뜻한 곳에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일단 땔감을 아직까지 사용합니다. 제가 북중 국경에서 촬영한 그 영상을 보면요, 해가 뜨기 전인데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집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납니다. 북한 지역만 연기층이 형성되어 있을 정도로 저는 태어나서 그런 광경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의 1960년대, 70년대 모습이라고 해도 사실 과언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뭐 그런 곳이 시골이기 때문에 산간 벽지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 주시면 제가 촬영한 곳은 양강도 해산입니다. 우리로 치면 양강도의 도청 소재지가 있는 아주 큰 도시입니다. 그런 곳에서도 지금 땔감이나 석탄을 떼서 이 난방을 할 정도니까 북한 주민들 올겨울 추위를 이겨낼지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추위는 고통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춥다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피폐하게 만드는지 고통스럽게 만드는지 북한 주민들이 지금 그런 겨울을 지나고 있습니다.